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유 부사장 전경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기질, 훈육으로 성장한다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인의 성격 기초가 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인 반응 유형, 그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특성인 기질입니다. 부모님들, 우리 기질과 성격의 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네, 기질은 타고난 선천적이고 성격이라는 것은 후천적인 환경과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성을 말합니다. 네, 1977년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텔라 체스와 아동학자인 알렉산더 토마스 둘이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141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검사한 결과 기질에는 9가지의 특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규칙성이죠. 어떤 우리 기본 생활 습관 등에 어떤 아이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둘째는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라는 지속성의 성격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는 주의가 산만한. 네 번째는 어떤 반응과 역치에 대해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접근하고 회피성. 그리고 기분, 어떻게 많이 웃는지 어떠는지 기분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활동성,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또 반응 강도는 어떻는지. 이렇게 총 9가지 요소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9가지 요소를 가지고 너무도 중요한 기질의 3가지 특성을 나누게 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순한 기질이고요. 두 번째는 느린 기질, 세 번째는 까다로운 기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우리 살펴볼 때요. 만일에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만일에 손주랑 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우리 손주하고 손녀는 저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왜냐하면 그 특성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순한 아이의 특성입니다. 순한 아이는요,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합니다. 적응을 잘하네요. 둘째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셋째는 변화된 규칙이나 상황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또 좌절되는 상황을 그렇게 맞이했을 때 짜증을 내지도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가기 전에 첫 번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아이의 기질? 우리 내 아이가 혹시 이런 아이일까? 보시면은 남들이 봤을 때 너무 순한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아이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시나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순한 아이 기질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한 아이가 과연 좋을까요? 물론 어린이집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한 교실에서 보게 될 때 순한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의 입장에는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들, 내 아이가 순한 아이야 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왜 좋아하지 마냐고요?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친구들 가방 다 들어주고 늦게까지 남아서 일 다 하고 남들이 굳은 일 다 떠맡아서 하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순한 아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땡땡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은 어떤 일이 있었니?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느린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활동량이 적습니다.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하고요. 반복적으로 접촉한 후에야 드디어 적응을 합니다. 곧 긍정적인 반응에 약하게 나타나거나 부정적인 반응에 용기가 없습니다. 곧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흥미를 보이면서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느린 아이는 행동이 느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엄마가 성격이 급한 이렇게 어머니이시면 옆에 서 있을 때 답답하기 그지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린 아이들은요, 어떤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가 느린 아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우리 아이에게 시간을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발을 신는 시간, 마냥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땡땡아, 시간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몇 시까지, 몇 분까지 너의 신발을 신어보자 라고 한다거나, 아직 너무 어려서 시간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시계에 바늘 때 보시고 작은 바늘은 숫자 얼마에 가고 큰 바늘은 숫자 얼마에 갔을 때까지 땡땡이가 한번 신발 신어볼까?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런데 느린 아이가 마냥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느린 아이는 어떤 것을 집중하는 게 너무 훌륭하고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어떤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까다로운 아이의 특징입니다. 까다로운 아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아이들은 싫고 좋고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어때요? 아까 순한 아이, 다른 아이의 가방을 다 하고 많은 일을 하는 이 아이와 상반되겠죠? 이 아이는 자기가 싫고 좋고를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리적인 기능이 불규칙적이고 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분 표현을 부정적으로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아들보다 자주 오랫동안 울고 있는 것도, 울고 웃고 하는 것도 또 자주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는 어떻게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할까요? 네, 이 아이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고 나쁘고가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잘 챙겨요. 손해볼 일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배려심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배려심 어떻게 키워주면 좋을까요? 봉사활동을 같이 많이 해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은 그 아이의 그런 배려심이 길러질 겁니다. 이 아이의 기질을 존중하면서 이 아이의 기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고 성격은 환경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기질을 존중해 주세요. 아, 우리 아이는 오늘 방송을 보면서 아, 이런 아이였구나. 이런 기질을 타고 난 아이구나. 그런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그렇다면 기질에 따라서 훈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훈육 들어보셨죠? 훈육이 뭘까요? 훈육은 한자로 봤을 때 훈, 이거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 있고 육, 기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훈육은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 또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주는 것, 우리 아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훈육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네요. 그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훈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기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훈육해야 될지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올바른 훈육이란 융통성과 단호함을 겸비하시고요. 따뜻하면서도 권위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권위 있는 부모? 이게 뭐지? 권위적인 부모. 이거는 다른 거예요. 자, 어떤가요? 권위적인 부모는요, 훈육은 그 문제만을 강조하고 해초리 등을 사용하는 부모라고 볼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런데 권위 있는 부모는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에 해당되시나요? 자, 부모의 크게 4가지의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권위적인 부모였고, 둘째, 권위 있는 부모였어요. 셋째는 어때요? 자유롭게 허용해주는 부모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민주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각각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부모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훈육, 이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훈육은 언제 하는지 이 시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부모 교육을 제가 진행을 많이 하는데 부모님들, 원장님들 교육을 하면 교수님, 그런데 훈육이요, 언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요.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기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훈육은 모든 연령의 아이에게 해야 하는 거고, 아이가 2돌만 지나도 자기 고집이 생기잖아요. 또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2돌 또는 3돌까지 훈육하지 않다가 갑자기 훈육하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훈육한다는 게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훈육 왜 해요? 훈육의 목적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 첫째, 옳고 그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름인지 어렸을 때 이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된 그 어린 시기에 정확하게 부모님이 알려주시면 이 아이는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겠죠. 둘째는 사회에 잘 적응하는 그것입니다. 사회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외톨이로 사회생활도 적응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생활하기 그렇게 원하시나요? 직장에 갔어도 외톨이로 식사 시간에 혼자 가고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니시죠? 그렇다면 훈육 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기본 생활 습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바르게 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훈육은 꼭 필요합니다. 넷째는요, 스스로 알아서 규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훈육을 할 때는요, 과거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시점에서 하셔야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아이가 훈육을 받아야 할 그 행동만 말씀을 하셔야지 지난 날까지 쭉 가져오셔서 너 옛날에 이랬었잖아 저랬었잖아 쭉쭉쭉쭉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만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훈육은 비빔밥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섞어서 하지 않고 한 가지 딱 그 훈육 받아야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만 해야겠다라는 거 결심하시고요. 여기서 3가지 구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멈추고요. 두 번째,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행동하기입니다. 자, 이제 훈육을 하고자 해요. 그럴 때 잠깐 멈추세요. 내가 이걸 정말 훈육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생각하시고 그렇게 훈육으로 이어지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훈육의 기준,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떨 때 훈육을 해야 돼요? 이거 훈육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런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3가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안전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훈육하셔야 됩니다. 둘째, 공공질서, 곧 도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와 아이가 약속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훈육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모님과 약속했어.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약속이라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 깨도 되는 거구나. 내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약속은 꼭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훈육의 말은 부정어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긍정문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때요? 일부러 잘못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이 행동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아직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 안 돼라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요, 옳은 방법을 몰라서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훈육의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 긍정문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훈육은 또 적절한 칭찬과 공감을 섞어서 훈육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잘못된 훈육도 있겠지요. 잘못된 훈육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훈육, 안 됩니다. 둘째, 남 앞에서 꾸짖는 훈육, 이거 안 되죠. 특히 우리 형제간, 우리 자녀들 중에서 형제가 둘이 있을 때 동생 앞에서 형을 꾸짖는 거요? 절대 하지 마세요. 만일에 우리 부모님이 봤을 때 부모님이 동생 앞에서 형을 이렇게 훈육하고 꾸짖잖아요. 그럼 동생이 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훈육은 1대1로 해야 됩니다. 곧 남 앞에서 꾸짖는 훈육,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신경질적이고 폭발적인 훈육,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의 화에 못 이겨서 우리 아이를 훈육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할 일은 정확하게 훈육을 하는데 내 감정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럴 때 아이가 감정을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만 3세까지인데요. 언어폭력에 노출되게 되면 이 아이들은요, 해마가 쭈그러들고 작아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언어 발달도 느려지고요. 사회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계가 손상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변형계에서 비정상적인 뇌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폭력적이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의 대부분 어린 시절 엄마가 소리 지르고 때리는 행동을 자주 보여줬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였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들어보셨죠? 훈육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골든타임, 부부싸움 했어요? 골든타임은 얼마인지 아세요? 48시간이에요. 48시간 안에 부부가 화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훈육 후의 골든타임은 얼마냐면 바로 30분입니다. 이 30분이라는 거는 훈육한 후에 30분 이내에 우리 아이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부모가 왜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훈육을 잘못하게 되면 아이들의 자존감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낮아집니다. 자, 우리 자존감에는 자존재감과 자존중감이 있습니다. 이 자존재감은 뭘까요? 바로 주체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느낌, 곧 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알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이고요. 자존중감은 누군가가 타인이에요. 타인. 나를 존중해 준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줄 때
왜곡하지 않고 스스럼 없이 받아주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런데 자아 존재감과 자아 존중감,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은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자존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요. 딱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셋째는요, 안아주시고요. 네 번째는 칭찬해주세요. 자,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불러주고 안아주고 칭찬하는 이 네 번째 단계까지 진행을 하시면은요, 우리 아이는 자신감이 쑥쑥쑥쑥 자라요. 자신감이 자라는데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준서라고 하겠습니다. 준서야, 넌 정말 멋있는 것 같아.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준서를 너무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요, 확인하는 단계예요. 준서야, 방금 엄마가 뭐라고 했어? 라고 했을 때 준서가 엄마가 준서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특별하다고 했어요. 멋지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롤 드웩 교수는요, 인간은 자기 존재에 관해 2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정형 사고방식, 또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능력 그대로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아 라는 게 고정형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그거 틀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중요한 게 이 두 관점의 차이는요, 어떨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드러납니다. 자, 고정형 사고방식의 아이는요, 어려운 문제를 회피하거나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인 아이들은 실패하더라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원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자존감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착 시기 0에서 36개월까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37개월이야. 이 시기를 지나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 들어보신 적 있나요? 회복 탄력성은요, 역경을 성숙한 경험으로 바뀌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패터슨의 5개의 공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 양손으로 5개의 공을 던지고 받는 게임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5개의 공이 뭐냐고요? 첫째는 일, 두 번째는 가족, 세 번째는 건강, 네 번째는 친구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5개의 공을 던지기도 하고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요, 일이라는 공은 고무공이에요. 고무공. 그래서 고무공 어때요? 땅에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 올라오지요. 그런데 나머지 4개의 공 뭐였죠? 건강, 친구, 가족, 자기 자신의 공은요, 유리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떨어뜨리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흠집이 생기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하지만 실제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의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먼 훗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홀대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